예전에 성교육이랑 지금 경제교육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성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고 곤란하고 하니까 쉬쉬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도 없고 네. 잘못된 이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또 공감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교육이 좀 낯설고 어려운 이유가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동시에 이제 좀 어릴 때 막 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최근의 사태를 보면 너무 이제 돈을 쫓은 나머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애들한테 오히려 경제 교육을 하면 너무 막 돈돈하고 그런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교육을 좀 꺼려 하시거나 좀 쉽사리 돈 얘기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애들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사회가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쭉 이어왔어요. 근데 오히려 경제교육을 해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예전에 성교육이랑 지금 경제교육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성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고 곤란하고 하니까 쉬쉬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잘못된 이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 이런 교육이 아니라 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중 하나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 그런 교육을 해준다면 올바른 가치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뭐 경제교육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지식이나 또는 학습을 실생활과 굉장히 몰입된 형태로 연계돼서 이게 진행된다는 게 되게 그 관점이나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이나 다른 교과목에는 혹시 적용할 수 없을지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의 중심은 경제예요. 네. 이 경제 공동체로 교실을 꾸려가다 보니까 그냥 경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6학년 교과서에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도 사실 아이들 가르치면서 처음 본 단어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근데 그거를 책에서 보면 외워야 돼요. 암기 과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암기 과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내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통령 거부권을 직접 쓰고 있죠. 네, 아이들이 매일 피고를 해야 된다라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딱 한 번 썼어요. 저는 대통령 거부권을.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국회 독주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일기를 앞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법이 발의가 됐을 때도 네, 거부권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거부권 저희 반 친구들 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수령액이라는 네. 단어도 저는 제가 월급을 받고 처음 네. 알았어요. 근데 저희 반 친구들은 월급날 되면 야, 너 실수령액 얼마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법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수업 상황에서 되게 소재로 많이 써요. 뭐 국어 시간에 뉴스 만들기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세금 횡령한 사건을 아이들이 뉴스로 만들고 교과서에 뭐 법의 필요성 이 내용이 나오면 저는 임금 체불을 해서 법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재산을 보호받아야 된다. 좀 연계돼서 이제 우리가 교실 속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좀 하나의 뭔가 세계관처럼 연결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생활 속의 것들을 그런 과목들의 소재로 가져오면 아이들이 훨씬 재밌게 좀 접근을 하고 이해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지금 배워야 되는 것들을 내 일상 속에서 이와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떠올려 보다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으로 이제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뭐 경제, 정치, 뭐 사회 어떤 분야도 그렇게 배운다면 한 번 배운 게 정말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경제교육을 해야 할지일 것 같은데요. 집에서 좀 경제교육을 한다고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뭐 저축 습관 들이기, 또 용돈기 입장 쓰면서 이제 절약하기. 정말 용돈기 입장 쓰기 너무 어려웠는데 뭐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지. 돈 관리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저축이거든요. 이 책에도 제가 그 팁들을 담아 놓긴 했지만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만약에 진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한다면 10만 원 1년 동안 저축해 놓으면 한 2, 3천 원 받아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저축을 했으니까 이만큼 이자를 받잖아 하면 사실 나 같아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만약에 아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만기가 되었다면 추가적인 이자를 한번 지급을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저축이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습관 들이기거든요. 사실 진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이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애들한테는 10살 친구한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보다는 저희 반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저희 반만의 은행이 있듯이 각 가정에서 뭐 엄마 은행, 아빠 은행 만들어서 이자율도 조금 다르게 하고, 만기 기간도 좀 짧게 한 12주 정도, 12달이 아니라 12주 정도 해서 아이들이 여러 번 저축하고 만기 이자를 받아보고 하면서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저축을 하는 것이 습관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 은행, 아빠 은행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 좀 용돈 또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액수는 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집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떤 평균을 맞추는 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용돈의 어떤 적정한 기준, 또는 뭐 용돈을 주는데 필요한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용돈을 얼마 줘야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학원을 다니느라고 저녁에 밥을 밖에서 먹는 친구라면 그 식비까지 포함을 해서 용돈을 줘야 될 거고,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놀고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 살 수 있을 정도만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하고 같이 앉으셔가지고 특정 기간 동안 아이가 어디에 얼마 쓰고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열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부분들 체크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아이하고 협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용돈은 얼마야?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용돈은 이만큼이야. 협상 과정을 통해서 타협을 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용돈을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나이라는 거는 그 용돈 액수를 정하는데 하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협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용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애가 원하는 물건을 어떠한 과정으로 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사줄 거면 확실히 사주고 안 사줄 거면 끝까지 안 사줬어야 되는데, 사줄 때 확실히 안 사주다가 결국 졸라가지고 끝에 결국 사주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좀 경제관념이 좀 없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선생님께서 뭐 더 조언해 주시거나 좀 알려주실 게 있다면?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자녀가 너무 갖고 싶어하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사주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바람직한 경제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힘듦을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돈을 다 써서 사고 싶은 걸 못 산다면 그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돈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직접 느껴봐야 가지고 있을 때 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돈을 다 쓰고 조른다고 사주면 사실 돈 관리할 필요 없거든요. 저도 만약에 내가 돈을 다 썼는데 뭐 조르면 누가 사준다 그러면 돈 관리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준을 확실히 갖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대로 행동을 해 주셔야 내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돈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만약 신발을 사준다 했을 때 금액을 정해 놓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3달에 한 번 신발 사줄 건데 무조건 뭐 10만 원 짜리 신발을 사줄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비싼 신발을 사고 싶다면 네가 네 돈 모아서 보태서 사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율성과 책임감을 더 나이가 들수록 넘겨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경제관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굉장히 단호하게 사줄 거면 확실히 사주고 아닐 거면 아예 안 사, 끝까지 안 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소비를 하는 과정이든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 아이가 직접 참여를 하고 아이에게 어떠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좀 경제적인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게 다 보상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돈이나 물건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게 경제의 기본이면서도 아이한테 그런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게 어디까지인지, 또 이 보상이 좀 애들의 올바른 습관이나 방향성에 정말 도움이 될지 고민하시는 지점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경제 교육을 한다면 돈을 무기로 안 쓰셔야 돼요. 돈을 무기로 쓴다는 게 사실 칭찬이나 벌의 용도로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 쉽게 다루려면 돈이 있으니까 뭐 할 때 돈 줄게라고 하면 분명히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공부를 시키고 싶으면 이번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얼마 줄게라고 하면 분명히 평소보다 열심히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이제 돈이 최고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 교육의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칭찬 스티커 주듯이 돈을 주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벌금 제도도 저는 안 쓰고 있어요. 벌금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효과가 있다가 부작용이 너무 크게 생겨요. 아이들의 죄책감이 줄어들고요. 그냥 돈 내고 잘못하지 뭐. 난 내 잘못에 대해서 돈으로 대가 다 치렀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죄책감이 없어지면 나중에 벌금을 없애더라도 그 죄책감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다고 뭐 용돈을 깎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딱 별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교육은 아이가 집에서 갖고 있는 직업을 수행을 한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보상이든 처벌이든 정말 돈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돈으로서 하게끔 만들면 당장은 쉬울 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자발성, 주도성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부제가 또 이제 똑똑한 부자 습관 만드는 경제동화 워크북인데요. 이제 경제 어휘 설명, 퀴즈 같은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실제로 애들한테 경제 용어들이 다 한자고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어휘 교육은 좀 어떻게 해주시는지, 또 그 부모님들께서 이런 경제 용어를 뭐 애들이 물어봤을 때 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알려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문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력을 늘려주는 게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맥상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시 문장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그 단어의 뜻의 그 뉘앙스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저희 교실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집에서나 선생님한테 이제 이 개념이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개념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을 소개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수준으로 써놨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휘를 100% 사전적인 용어를 다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시와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경제 교육도 이제 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꼭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런 경제 금융 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좀 행복하고 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경제교육도 그렇지만 정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옥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